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미국이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를 동결하는 일이 생겼어요. 자, 달러는 우리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안전자산은 어떠한 그 특별한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지켜줘야 안전자산인데 위기 때 이제 갑자기 목줄을 채워버리는 자산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걸 본 다른 국가들은 생각한 거죠. 달러가 결코 안전자산이 아니네. 결국에 이 달러라는 게 되게 독립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독립적이지 않구나.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산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결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 중에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없는 자산은 유일하게 금이구나. 근데 그 금을 누군가의 거래 상대방 위험이 있는 형태로 보유하는 건 맞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사실 중앙은행들도 그다음에 투자 기관들도 실물 금을 이렇게 많이 쓸어 담고 있고 금이 보통 2월, 4월, 6월, 8월 이런 식으로 2개월마다 인도월이라고 해서 금을 나 찾아갈게요 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많이 할 수 있는데 11월은 인도월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때는 주문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최근 11월, 올해 11월은 갑자기 인도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느껴야 돼요. 왜 사람들이 갑자기 다 실물로 도망가기 시작하지?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점검해서 최적의 솔루션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를 비롯해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 보장은 크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히 기존에 가입하셨던 실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보장 분석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는 경제적 본능 방송 보고 신청했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 서현미 아나운서입니다. 금값이 크게 흔들리는 요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금을 어떻게 사야 할까? 이 질문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금 이야기해 주실 분 조기원 스테커스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저희가 올해 금값이 왜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또 떨어졌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 이야기처럼 들어봤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나 그 금 어떻게 사는 거냐? 아무도 안 알려준다. 제발 좀 알려달라라고 네. 하셔가지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금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하는 이유를 짧게 복습을 좀 하고 갈까요? 네. 일단 우리가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이제 보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안전자산이 일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경제가 불안하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 불안감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금을 사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지금 뭐 부채 문제며 화폐가 너무 많이 풀린 거며 다양한 부분들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떨어질 거라는 건 여러분들도 체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을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럼 개인 투자자가 금을 포트폴리오에 이제 편입을 시킬 때 어떻게 구성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이게 사람의 성향마다 그리고 뭐 나이마다 뭐 다양한 지금의 상황마다 각각 다른 방법을 써야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뭐 그냥 콕 집어서 딱 하나만 알려달라라고 하면 저라면 일단은 초보자분들일수록 KRX 금시장을 보통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한국금거래소. 네, 한국금거래소는 아니에요. 그래요? 한국금거래소는 그 이제 기업 이름이고요. KRX는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한국거래소. 네,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출범한 금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금거래를 좀 더 양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4년에 출범한 이제 금시장인데요. 이 KRX 금시장이 아직까지도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저는 아쉬워요. 근데 KRX가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 그냥 주식 어플에서 주식 사듯이 매수 버튼 누르면 매수되고 매도 버튼 누르면 매도되기 때문에 되게 간편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대부분 요즘에는 주식은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근성 면에서 KRX가 되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건 따로 그럼 KRX
앱을 설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식 어플 내 안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다만 이제 계좌는 금거래 계좌를 또 따로 터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뭐 요즘에는 계좌 만드는 것도 비대면으로 한 5 분이면 되기 때문에 예 음. 요렇게 하시거나 또 때때로 어떤 증권사는 내방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거 쪼끔 예 하시는 게 음. 이제 뒤에 제가 설명드릴 장점들을 들으시면 '아 그 정도는 그래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첫 번째로 이 KRX 금시장의 장점은 뭐냐면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아는 거예요. 음. 우리가 수수료가 진짜 저렴한 걸로 유명한 투자 상품이 ETF가 있거든요. 네. ETF는 일종의 펀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금 가격을 그대로 쫓아가도록 설계된 펀드라서 내 돈을 투자해 놓으면 금 가격이 오른 만큼 돈 벌 수 있다. 요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서 많이 하는데 얘가 수수료가 한 0.7% 정도로 되게 저렴해요. 네. 근데 KRX는 그거의 거의 절반 수준 오. 0.3%. 우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KRX 금시장은 수수료 면에서 일단 메리트가 뛰어나다라고 볼 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세금. 네. 금을 투자한다고 할 때 세금을 피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음. 실물을 살 때는 대개 부가세 10%를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ETF나 금 통장 같은 방식은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는 배당 소득세 15.4%, 음. 해외에 상장된 건 양도소득세 22% 이런 식으로 금 투자를 하면 대부분 이 세금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하지만 KRX는 사고 팔 때 세금이 없습니다. 우와. 뭐 물론 이제 나중에 실물 인출을 내가 받겠다라고 요구하면 부가세를 내야 되지만 네. 보통 KRX로 매수했다가 나중에 KRX로 매도할 거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오늘 사자마자 바로 팔았어요. 음. 그럼 이제 수수료 말고는 이제 그 따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의 효율면 그리고 간편성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은 게 KRX 금시장이라서 초보자분들이 금을 입문할 때는 이 KRX로 투자를 해 보시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러니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KRX의 그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딱히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어려운 이유가 저는 그 주식 창을 봐서라고 생각해요. 아 네. 주식을 지워 버려야 돼. 왜냐면 음. 이게 오늘 내 자산이 내일은 올라가 있고 모레는 갑자기 파란불이 떠서 떨어져 있어요. 네. 이러면 사람이 매일매일 가슴이 졸이고 계속 그걸 보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자산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자산인데 그걸 자꾸 보면 왠지 지금 팔아야 될 것 같고 음. 왠지 지금 사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사람이 이 거래를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렵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주식을 해 봤는데 '아 좀 힘들었어.'라는 기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부가세를 내더라도 실물 투자를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금덩이를 사라는 거죠? 네. 금덩어리를 사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보유한 모든 금이 한 99%가 다 실물이에요. 그 집이 크신가 봐요? 근데 금이 웬만해서 그 정도까지 보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우리 드라마 보면은 막 네. 금고에 네. 그 금바가 막 여러 개가 막 올려져 있잖아요. 네. 되게 많이 없으세요? 보통 이게 제 핸드폰 네. 하나 정도 사이즈가 네. 한 1kg 정도 되거든요. 네. 얘가 한 2억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금을 잔뜩 쌓아 놓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밖에서 이렇게 방송하고 다니시면 겁나지 않으세요? 근데 잘 꼭꼭 숨겨 놨기 때문에 아마 절대 찾지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서 예 마늘밭에 잘 묻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실물 금으로 사시는 걸 추천한다라고 했는데 실물 금으로 살 때의 단점은 아무래도 좀 더 비싸게 사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 실물 금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에 좀 둔감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실물을 보유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음. 뭐 정말 많은 양도 필요 없어요. 내가 산다고 하면 한돈 정도라도 꼭 실물을 한 번쯤은 보유해 봐야 내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물을 보유해 보고 확실히 진짜 편하다라고 느낀다면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실물을 투자하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런데 이제 실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방법이 그런 건 아니지만 실물을 투자한다고 하면 부가세 10%를 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부가세 10% 나중에 돌려받는 건 아니다 보니까 사자마자 일단 10% 손해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을 이제 금거래소나 금은방에서 사고 팔아 보면 살 때랑 팔 때 가격이 달라요.
마치 달러처럼. 네. 그러면 이게 보통은 한 5%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음. 난 사자마자 15%를 손해 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실물의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꼭 단점만은 아닌 게 KRX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긴 하지만 ETF나 뭐 금통장 다른 금투자 방법들은 수익의 15.4%를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어. 이게 지금 내가 금값이 쌀 때 그 15%를 부가세와 그런 어떤 비용으로 내느냐 아니면 나중에 수익의 15.4%를 내느냐가 저는 어떤 게 더 나을지를 생각해 보면 차라리 부가세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음. 주의거든요. 왜냐면 이 금이라는 가격이 역사적으로 한번 오를 때 얼마나 올랐는가를 보면 지난 100 년의 데이터 동안 금 가격 사이클에 금이 가장 적게 올랐을 때가 7 배, 많이 음. 올랐을 때는 26 배가 상승을 했어요. 음. 그거보다 더 긴 역사를 보면 금 가격이 10배 이하로 오르는 역사를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 정도로 뭐 금 가격이 막 폭등한다라기보다도 금은 한 번 사이클이 올 때 되게 그때 이제 좀 본격적으로 강렬하게 오르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음. 때문에 뭐 적게 오르면은 차라리 다행인데 일반적인 역사처럼 지금도 뭐 2 배, 3배 사실은 이미 금 보유하신 분들 중에 2 배, 3배 이상 수익 나신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네. 올해만 해도 50%, 작년에 40% 이렇게 오르니까 100%만 올라도 배당 소득세로 내는 것보다 부가세로 내는 게 훨씬 싼 거니까. 아. 그러게요. 살 때 가격에 맞춰 부가세를 내느냐 네, 아니면 맞습니다. 나중에 한 10배 오른 다음에 거기에서 네, 이제 배당 수익의 수익 수익 15.4%. 네. 배당 수익 네, 배당 네. 소득세입니다. 배당 소득세를 내느냐라고 네.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클 것이냐.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실물을 꼭 사고 팔 때 이제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개인 간 거래 시장에서도 금이 많이 거래가 되거든요. 물론 개인 간 거래 시장에서 뭐 가짜 금도 나오고 이런 이슈는 있지만 맞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계속 개인 간 거래 시장을 찾느냐는 일단 개인끼리 거래할 때는 그 부가세가 없어요. 음. 왜냐하면 처음에 산 구매자는 부가세를 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부가세가 발생되면은 그건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음. 이제 개인 간 거래에선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게 합법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끼리 거래하는데 살 때 팔 때 가격이 다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우리 네. 여기 중간에서 거래하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도 없고 그래서 보통 개인 간 거래 시장에서 금이 많이 거래가 된다. 물론 이제 그건 아까 말씀드린 뭐 절도나 사기나 음. 가짜금이나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해 주는 플랫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곳에서 실물을 거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만약에 '아 난 죽었다 깨어나도 15%는 못 내겠다.' 싶다면 네. 요런 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은 쪼금 더 실물 투자를 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네 팁으로 하나 드렸고요. 근데 실물 금을 살 때 뭐 바를 살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콩알금이라든지 막 예쁘게 해서 파는 것들이 있고 네. 하다못해 보석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사는 형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내가 오로지 투자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골드바가 제일 낫기는 근데 해요. 골드바는 사실 집에 그렇게 마늘밭에 숨겨 놓지 않는 이상 평소에 쓸 일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네. 그 사용 가치라는 부분 때문에 만약에 내가 평소에도 순금 주얼리를 착용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은 순금 주얼리가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음. 물론 이 순금 주얼리의 경우에는 이제 공인비도 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이 들다 보니까 그 비용을 나중에 팔 때 돌려받진 못하거든요. 네. 그럼 투자의 효율 면에서는 주얼리가 더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금을 하루 이틀 투자할 것도 아니고 막 5 년, 10년 보통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의 사이클로 볼 때는 최소 4 년에서 5 년은 투자를 더 지속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충 5년 잡고 음. 5년 동안 골드바 어디 묻어 놓고 가만 놔두는 것보다야 5년 동안 착용도 하고 그걸 음. 다시 녹여서 뭐 목걸이로 만들었다가 이렇게 하면 그 금은 좋은 게 감가가 없어요. 우리가 음. 핸드폰도 감가 있고 자동차도 감가 있고 모든 건 감가가 있는데 네. 금은 중고가 되더라도 감가가 없다라는 점.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용 가치까지 생각한다면 평소에 순금 주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순금 주얼리가 더 경제적 가치가 있다. 음. 투자도 하면서 사용 가치까지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 순금 주얼리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음. 저는 그래서 그냥 다 골드바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만약에 '주얼리로 쓰겠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뭐 유명한 종로의 금방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구매하시면 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믿고 살 수 있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금은방도 우리가 주유소마다 기름값 다르듯이 네. 금은방도 금은바마다 금값도 다르고 공임도 다르고 이제 뭐 마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음. 이왕이면 이게 금이라는 게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한 발품을 한 3-4 군데 정도만 좀 팔아보고 음. 구매하시면 후회할 일은 없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게 좀 궁금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과연 그 서울은 종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종로랑 지방이랑 금값이 차이가 얼마가 날까 이게 네. 궁금해서 제가 콘텐츠 촬영 겸 뭐 종로 한 4-5 군데 정도 돌고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좀 그렇게 금은방들이 몰려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광주는 충정로, 부산은 범일동, 대구는 교동 이런 데가 모여 있거든요. 그런 데 이렇게 둘러봤는데 한 4-5 군데 둘러보면 금은방들이 그게 모여 있는 데는 대체로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금은방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 인제 한 4-5 군데 이렇게 둘러보시면 사실 뭐 종로에서 사는 것과 그런 데서 사는 게 큰 차이가 나진 않으니까 아. 다만 내가 그냥 한 군데 아무 데나 딱 정해서 가면 너무 쪼끔 비싼 금액에 살 수도 있어서 음. "발품을 4-5 군데만 음. 둘러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시중에 금거래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 그런 데도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이제 주얼리스 팔진 않겠지만 네. 이렇게 바 같은 거를 팔겠지만 뭐 "그거랑 KRX랑 뭐가 다른 거예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이제 많더라고요. 금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실물을 거래하는 것보다 보니까 부가세도 발생하고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도 있다. 우리가 흔히 금을 거래할 때 인제 실물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KRX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제 실물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대신 한국예탁원이 대신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음. 여기서 만약에 제가 금을 한 500 그램 정도 샀다라고 하면 그 한국예탁원 어딘가에 있는 그 금 중에 500 그램은 내 거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거라서 네. 이제 효율면이나 아니면은 좀 이게 거래 편의성 면에선 KRX가 좋지만 이제 금을 실물로 보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금거래소나 금은방들 이렇게 찾아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렇게만 사실 들으면 '아 누가 그럼 실물 투자를 하냐.'라고 음음. 생각하겠지만 이게 저는 근데도 불구하고 다 실물로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니 그렇게 다 좋고 뭐 이게 세금도 없고 그 수수료도 낮으면 너도 KRX로 하지 왜 실물로 샀냐?"라고 물어보는데 네. 이제 저는 쪼끔 더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초보자분들은 KRX가 좋은 게 맞아요. 음. 근데 금 투자에 대해서 좀 알게 되시면 그냥 깨닫게 되는 때가 오거든요, 실물로 가야겠다고. 이게 음. 왜냐면 우리가 금을 보험이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일부를 들으셨으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아,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 금으로 사람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구나. 지금처럼 화폐의 가치가 불안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을 보유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금은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시기에 가격이 오르고 각광받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시기는 국가가 통제했던 역사가 되게 많아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 몰수법을 만들어서 음. 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징역에 갔어요. 네. 10년형. 금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꼭 근데 그런 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이 가치가 있는 건 어떠한 통제로부터도 자유롭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라서 우리도 그렇고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사실 실물 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통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금인데 그 금을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나 국가의 통제하에 두는 건 이게 과연 금 투자의 본질과 맞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음. 저는 금을 실물로 갖고 있어요. 어. 예. 물론 나중에는 뭐 그런 딱히 통제가 없고 적절히 그냥 잘 수익 내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유 바보. 양배리 바보. 음. 조기원 작가 저거 바보구만.' 이렇게 들을 음.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좀 더 본질에 집중된 투자를 해 음. 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실물을 보유했고 아마 어떤 분들도 저랑 생각이 비슷하다라고 하신다면 실물 투자를 좀 더 선호하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음. 그 종이금 화폐에 대한 뭐랄까요? 좀 걱정들이 사실 없진 않아요. 네. 왜냐면 한국 그 거래소. 네. 거래소에서는 내가 금을 뭐 1 그램 사면은 그 정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은 거라고는 하는데 다른 데에서 보면 뭐 ETF를 하거나 이랬을 때 내 금은 없는 거잖아요. 내금 없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예전에 왜 2022 년이었나요? 뭐 니켈 사태 막 되게 맞습니다. 크게 터졌을 때 네. 있었잖아요. 그때처럼
모든 거래 다 취소시켜 버리고 무효야, 무효야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흔해요. 예 되게 이게 근데 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좀 극단적인 얘기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봐 제가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사실은 좀 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미 경제가 너무 많이 발전하고 금융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실물보다 그거의 보통 한 100배 이상 많은 거래가 이루어져요. 네. 예를 들면 금 같은 경우에는 금 1 그램이 있으면 거래는 138 배가 많은 양이 거래가 되거든요. 자 예. 물론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만 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의자 뺏기 게임 같은 거예요. 음. 혹시 오징어 게임 2 보셨나요? 네. 둥글게 둥글게 그 네 할 때 맞습니다. 네. 거기 이제 그 방이 있잖아요. 이제 의자 게임 이제 둥글게 둥글게 노래가 나올 때는 다들 그냥 가만히 있지만 노래가 꺼지면 결국에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숫자는 확정돼 있다는 거예요. 음. 금도 마찬가지로 138 배가 많다라는 건 138 명이 둘러싸고 이 의자 하나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건데 노래가 나올 땐 상관이 없어요. 음. 노래가 나올 땐 누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노래가 꺼져 있을 땐 그 앉아 있는 사람 말고는 나머지는 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음. 사실 이런 일이 2022년 니케 사태도 있었지만 뭐 1970 년대에도 원유 사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원유 사태도 있었잖아요. 음. 이런 것처럼 ETF 뭐 상장 폐지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워낙 이런 많은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히 이런 실물 자산일수록 그냥 실물을 보유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음. 금을 어떤 자산이냐라고 평가할 때 금융학에서는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없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카운터파트가 없다. 네. 저는 그게 '달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에요? 달러가 아닌 줄 알았죠. 예. 근데 자 우리가 요즘에 왜 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버리고 금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이 이유가 원래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달러가 카운터파티가 없는 줄 알았어요. 네. 그니까 그 거래 상대방 위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일단 첫 번째 그 거래 상대방 위험이 없다라는 건 내가 이 달러를 지금 100 달러만큼 가지고 있으면 이 가치가 5년 뒤, 10년 뒤에도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달러 그렇게 뿌려버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더 많이 뿌려버려요. 음. 그러니까 어 아는 거죠. 이게 5년 뒤, 10년 뒤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화폐 달러의 가치가 그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 달러를 5 년, 10 년, 20 년, 100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과연 10년 뒤에 지금의 달러의 가치가 그때의 달러 가치가 같을까?를 생각해 보면 음. 그거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많이 깎였다. 거래 상대방 위험이 생겨 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음.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이제 그 미국이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하는 일이 생겼어요. 네. 자 달러는 우리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안전자산은 어떠한 그 특별한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지켜줘야 안전자산인데 위기 때 이제 내 갑자기 목줄을 채워버리는 자산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걸 본 다른 국가들은 생각한 거죠. 미국의 대척점에 있는 국가들은 더 뼈저리게 느꼈을 거고 달러가 결코 안전자산이 아니네. 난 거래 음. 상대방 위험이 없는 줄 알았더니 미국이 동결해 버리니까 그냥 바로 쓸 수도 없는 돈이 돼 음. 버리네.'라는 걸 알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뭐 연준 이사를 해임한다라든가. 네 근데 실제로 맞아요. 뭐 해임을 할 수는 없지만 인제 뭐 다음 이제 그 파월 임기가 끝나고 나서 재지명을 안 하면 사실 그게 해임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네. 거죠. 이런 식으로 연준을 압박하는 일들을 보면서 결국에 이 달러라는 게 되게 독립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독립적이지 않구나. 결국은 음.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자산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결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 중에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없는 자산은 유일하게 금이구나. 근데 그 음. 금을 누군가의 거래 상대방 위험이 있는 형태로 보유하는 건 맞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사실 중앙은행들도 그다음에 투자 기관들도 실물 금을 이렇게 많이 쓸어 담고 있고 어.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요즘에 금 시장이 가장 큰 데가 런던의 LBMA와 그다음 뉴욕의 코맥스라는 곳이거든요. 네. 여기서 금이 인출이 정말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 금이 보통 2월, 4월, 6월, 8월 이런 식으로 2개월마다 인도월이라고 해서 금을 "나 찾아갈게요."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많이 할 수 있는데 11월은 인도월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때는 주문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최근 11월, 올해 11월은 갑자기 인도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음. 우린 여기서 느껴야 돼요. 왜? 왜 사람들이 갑자기 다 실물로 도망가기 시작하지? 음. 이렇게 편한 ETF도 있고 선물도 있고 캐릭스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왜 큰손들은 왜 그런 투자 기관들은
갑자기 실물을 인출해 가기 시작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음.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무섭네요.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다른 방법들도 알려드려야 합니다. 네. 이제 ETF도 소개를 좀 해 드려야 되는데 ETF도 현물형이 있고 선물형이 있다던데 선물하면 좀 무섭거든요. 네. 어떤 거 선택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ETF를 내가 천년만년 들고 갈 거다가 아니라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쓰기에는 되게 좋은 자산이에요. 저도 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특정 시점이 되면 ETF로 한번 이렇게 자산을 옮기는 그런 과정도 거칠 생각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선물과 현물을 따지자고 한다면 사실 뭘 사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현물을 산다고 해도 그 현물이 100%로 이제 1대1로 매칭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차피 조금은 낫다 정도지. 음. 그래서 뭐 대표적인 현물 ETF 하면은 미국에 상장된 AIU나 GLD 같은 ETF가 있을 거고, 네. 저는 그런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이런 게 왜 괜찮냐면 첫 번째로 수수료가 되게 저렴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간편하다라는 거, 이게 두 개가 KRX랑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특징이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공급적인 특성 때문에 갑자기 수요가 몰리면 우리나라 금만 갑자기 프리미엄이 붙어요. 네. 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 말은 즉 내가 김치 프리미엄이 18%, 20%일 때 금을 투자를 시작하면 금 가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2-3개월 정도 지나서 공급이 안정화되면 나는 18%, 20% 손해를 보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따라서 김치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이런 ETF 형태로 잠깐 투자를 하셨다가 이게 다시 공급이 안정화되면 그때 KRX나 아니면 혹은 실물로 넘어가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볼 수 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다음에 내 성향에 따라 투자 방법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좋다. 다만 음. ETF는 이제 해외 상장된 ETF는 수익의 22%,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는 배당 소득세 15.4%가 세금으로 나오다 보니까 요런 부분도 염두에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은 배당소득세 없애달라고 사람들이 안 그럴까요? 근데 진짜 주식은 금투세 폐지했는데? 근데 웃긴 게 진짜 네. 금이 배당이 없는데 배당 소득세를 내는 게 좀 그러니까요. 이상하긴 하죠. 네. 저도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사실 더 정확하게 따지잖아요. 금에 부가세가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쵸. 예. 부가세라는 게 부가가치세잖아요. 근데 금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희 회사에 와서 골드바 10돈을 팔았어요. 그 10돈을 그대로 딴 사람한테 팔았다고 치면 여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음. 근데 부가가치세는 똑같이 10%를 내야 돼요. 네. 그럼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이 만약에 금은방에 가서 금 한 돈짜리 돌반지를 샀어요. 그 한 돈에는 부가가치가 10번이 부과가 된 걸지 100번이 음음. 부과가 된 걸지 모른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네. 두 번째는 5천 년의 시간 동안 금은 돈으로서 쓰였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교육을 그렇게 안 받아서 그렇지 금은 돈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도 최종 지불 수단을 금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금이 돈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달러로 환전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진 않잖아요. 네. 혹은 5만 원짜리를 만 원짜리로 교환할 때 부가가치세 내진 그렇긴 않잖아요. 하죠. 예, 네. 근데 이걸 금으로 교환할 때 부가가치를 낸다는 게 좀 이상해서 그래서 미국도 폐지하고 있고 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긴 하는데 이제 연말에 다 이제 환급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세금으로 가면 웃긴 거 많지만 뭐 음. 금만 많겠습니까? 주세법도 이상하고 다 네. 이상하죠. 네. 그래요.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왜 우리도 주식 살 때 그 본진을 사기도 하지만 연관주를 사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금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금광주랄지 뭐 관련된 뭐 다른 주식이라든지 이런 걸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가 막히시네요. 역시 기가 막히시네요. 금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좀 더 연관된 거를 같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딱 두 가지인데 말씀해 주셨던 금광 주식. 네. 그래서 워렌 버핏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금은 이자나 배당도 주지 않는 자산이라서 그 투자의 매력이 없다."라는 음. 이런 얘기를 할 만큼 되게 워렌 버핏이 금을 싫어해요. 근데 금광 주식은 삽니다. 금광 음. 주식은 금을 캠으로써 이제 수익을 계속 창출해 내고 이자도 주고 배당도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대표적인 회사가 베리골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금을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금 가격이 오르는 사이클에 보통 금광주들이 조금 더 상승률이 높아요. 음. 플러스 금광주들은 꾸준한 배당을 주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배당도 받고 수익도 얻고 요런 이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금광주다.
금강주다. 그래서 금강주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베리골드나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는 뉴몬트 음. 아니면 이제 이런 금강주들을 모은 GDX라는 그런 ETF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려아연이라던가 LS라고 하는 네. 이제 그런 금 정제하는 업체 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 이제 한국금거래소라는 기업이거든요. 네.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IT센이라는 기업이에요. 음. 아마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금 관련된 주식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금광 주식도 결국엔 주식이다. 만약에 음. 주식 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그런 이제 경제 위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경기 침체라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금광 주식들의 가격 하락률이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음. 요런 부분 하나 그다음에 이제 경영 오너 리스크나 아니면 뭐 이제 어쨌든 금은 잘 나가는데 금광 기업은 못 나갈 수도 음. 있거든요. 요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잘 고르고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대표적으로 금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또 하나 관심을 갖는 게 은이에요. 네. 은이 우리가 금을 보면서 금 그래 뭐 돈이라는 것까진 이해 못 하겠는데 어쨌든 가치가 있는 건 알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은을 보고 뭔가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잘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은이 금과 함께 5천 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다 보니까 지금도 금 가격과 은 가격 차트를 겹쳐서 보면 금이 올라갈 때 은이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음. 근데 은이 금에 비해 그 시장 규모가 10분의 1로 작다 보니까 오를 때 한 1.5배에서 2배 더 높은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안 그래도 금이 오를 때 은이 더 많이 올라서 매력적인데 또 하나 특징이 요즘에 금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리고 옆에를 싹 봤는데 대체 수단으로. 네, 가격이 80분의 1인 거예요. 너무 음. 저렴하다고 느껴서 사람들이 그런 측면에서도 은을 많이 본다. 그래서 지금 은이 매력적인 이유가 이제 원래 오를 때 금보다 많이 오른다. 그다음에 이 80배가 차이가 난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특별한 일이거든요. 음. 왜냐하면 우리 지구상에 있는 금의 총량과 은의 총량을 비교하면 한 10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원전 3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금과 은 가격에 대한 그 비교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1대 10을 그래서 항상 유지했어요. 음. 근데 지금 1대 80까지 왔다라는 건 사실은 뭐 생산량으로 보나 그렇게 총량으로 보나 다양한 부분으로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금과 은의 가치는 똑같은데 가격만 80분의 1 정도로 벌어진 거니까 사실은 은이 그 정도로 많이 저평가됐다. 음. 그렇다면 금 가격이 오를 때 이 은이 저평가가 해소되면서 훨씬 더 높은 상승을 하겠구나라는 그 시장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은 투자에 대한 매력도도 많이 올라가고 음. 은 투자에 대한 그 투자 시장도 되게 커지고 있다. 요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은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각국의 중앙은행이라는 나름의 기관들이 사들이는 그 재료잖아요. 은은 안 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80분의 1을 만든 저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음. 생각해요. 말씀해 주신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누군가가 볼 때는 요즘 시장 규모가 그렇게 커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은이 지금은 그렇게 평가받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 평가가 달라질 거야라는 기대 때문에 이렇게 음. 투자를 하는 건데 이제 80분의 1 정도로 싼데도 안 사는 사람들 사실 우리들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야 옛날에 뭐 금이 돈이었던 거 오케이 은이 돈이었던 거 다 알겠어. 하지만 지금 금은 중앙은행에서도 보유하고 하는데 은은 그렇지 않잖아라고 음. 얘기하는 이런 돈의 속성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 거라서 요건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음. 하고요. 다만 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은의 수요가 미쳤습니다. 음. 은이 이제 전체 수요에서 절반 이상이 산업 수요로 맞아요. 쓰이는데 이것저것 만드는데 많이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전기전자공학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왜냐하면 열 전도율이랑 전기 전도율이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제일 높아요. 근데 요즘에 군사 장비, 음. 뭐 5G, AI 모든 것들이 첨단화되니까 은의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은이 이제 고갈까지 한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한정된 자원이구나 네 진짜. 맞아요. 1 년에 한 28,000톤 정도의 은을 채굴하는데 지금 지구상에 있는 캘 수 있는 은이 한 56만 톤 정도. 네. 그러니까 딱 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0 년이면 은이 고갈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20년 뒤에 쪼끔은 더 캘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급량이 계속 줄어요. 캘 수 있는 양이 적어지니까. 네. 공급은 계속 주는데 수요는 미친 듯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1 년에 은 수요가 한 12억 4천만 온스 그리고 1 년에 은이 채굴되는 게 8억 2천만 온스니까
한 4억 온스 정도의 은이 항상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각 그 큰 거래소들을 보면은 은의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음. 이거는 어쩌면 은의 쇼티지, 공급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오. 그래서 이게 공급 대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은 가격이 치솟으면 사람들이 사실은 그 평가가 가격을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얘가 싸니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서 싼 경우도 있겠지만 음. 그래서 얘가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거다. 그러면 다시 옛날에 그런 비율이었던 뭐 1대 10, 1대 15 정도의 비율로 돌아가면서 금 가격이 오른 것보다 3배, 4배 이상의 더 빠른 상승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그래서 은행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투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은 얘기했으니까 다이아몬드는 왜 안 되는지. 다이아몬드요. 근데 이게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랩 다이아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이아도 이제 더 이상 희귀 금속이 아니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럼 나중에 금도 어떻게든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은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또한 나중에 안전자산에서 빠지는 게 아닐까? 뭐 이러면서 그럼 다이아는 왜 안 돼? 라고 다시 이제 원론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데 요거 정리 좀 해주시죠. 자, 이제 이거 가겠습니다. 다이아는 사실 사람들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광물이에요. 근데 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는 게 나오면서 이게 성질적으로는 천연 다이아랑 다른 게 없어요. 완전히 똑같거든요. 육안으로는 아예 구별을 못하고 이거를 구별하려면은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진짜 전문 음. 장비 막 완전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야만 겨우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다이아몬드 시장이 발전하다 보니까 다이아 가격이 눈물이 나는데 네. 예, 그렇게 이제 많이 다이아 시장이 침체가 됐죠. 근데 금과 은은 일단 원소입니다. 원소를 만드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 기술이면 노벨상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냐라고 하면 일단 인간이 금을 만들려는 시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연금술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비커에다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지만 이제 그건 거의 다 실패했고 현대에 와서는 성공했어요. 금을 만들어내는 걸. 그래서 입자가속기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그 양성자 2개를 빼면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거든요. 납이 이제 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입자가속기라는 걸 이용해서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때 이 실험 기록을 보면 0.27 이제 27 피코그램만큼의 금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이 피코그램이 뭐냐면 0.00000에서 이 0이 27개가 있는 거예요. 네. 27개 뒤에 27 이제 그램의 이제 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수억 원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금 1g을 만들려면은 미국 1년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인간이 금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차라리 우주에서 금을 가지고 오는 게 더 싸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몇몇 기업은 우주 채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이게 아직 생산성이 있진 않지만 네. 차라리 금을 만드는 것보단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 확률적으로 더 높은 건 네. 정말 조그만한 소행성이 우리나라에 금을 잔뜩 들고 우리 지구에 네. 가지고 오는 게 확률적으로 더 크다. 그 정도로 금을 만들어내는 건 어렵다. 물론 언젠가 정말 뭐 100년, 200년 지나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지만 금은 사이클을 타요. 보통 한 번 오를 땐 10년 정도 오르는 그런 사이클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 사이클이 한 중반부 정도 왔는데 4, 5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뭐 없다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네. 어렵다. 네, 조금 어렵다. 많이 그래서 어렵다. 네, 그런 공급적인 특성 때문에 금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좀 시나리오에서 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좀 정리가 되셨을까요? 오늘은 조기원 대표님과 함께 금을 어떻게 사면 좋은지 각 형태에 따라서 장단점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 전문가 조기원 스테커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